자, 반갑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이라는 이 타이틀은 대전시민대학교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제 강좌 제목입니다. 시민대학교 학생들의 강의 복습을 위해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특별한 부분들만 이렇게 띄엄띄엄 올렸는데, 다른 분들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입문편부터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명리학 들어가면서 제가 왜 통계청 자료를 꺼내 왔는지, 그죠? 자, 우리 여기 이 자리를 보면 1960년이 경자년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109만 명을 찍고 그 뒤부터 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2년도에 그죠? 100만 명이 깨지고 2002년도에 그죠? 50만이 깨집니다. 그죠? 네, 50만이 깨지고 지금 2017년도에 37만 정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게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주 아프리카 후진국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고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2015년도 타임지 표지 모델인 악입니다. 여기 제가 좀 흐리게 지어놨죠. This baby could live to be 이 아기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142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경자년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이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미 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죠?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태어난 이 아기는 142살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같은 사회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 꼬마는 그죠?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근 8, 90년을 직업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되고요. 자, 우리 이 명리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이 각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간들이 어떤 쪽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적성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동양적인 시각에서 아주 독특한 학문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행위를 그 이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태어났다는 거와 죽는 거를 우리가 동양에서 음양사상으로 대비시키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겠습니까? 물론 태어난 게 양이고 죽는 게 음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해가 매일 하루 뜨고 하루 지고 하루 뜨고 하루 지는 거를 가지고 태양이 비춰서 밝아지고 태양이 비춰지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것을 가지고 음양의 개념을 썼던 것들이 점점 더 개념이 확대되고 추상화되고 철학적으로 개념이 이렇게 외연이 넓어지면서 모든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의 진리 내지는 도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책이
동양학에서 거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술수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도 주역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역 계사전상권의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해가지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르러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이 음양 또는 양음의 이 행위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불력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번 양이었는데 그 다음에 음이 오지 않고 다시 양을 두 번 왔다가 이어서 뭐 음이 두 번 온다. 이런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양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음이고 한 번 음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양이고 이런 데 대한 우리 뭐 얘기들은 많죠. 그죠? 뭐 달도 차면 기운다. 물이 극에 이르르면 반드시 변한다. 물극 적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음양입니다. 그리고 이 음양을 이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오행이죠. 그래서 이 음양 오행론이라는 것이 동양 철학의 가장 근원적 기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음양 오행론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유기체적인 상관관계, 서로가 서로를 간섭을 하면서 유기체처럼 모든 만물에 작동을 하는 그런 원리,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개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건넌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의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아마 건축 쪽이나 뭐 공대 계열 쪽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걸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텅 빈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인 것이다.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 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사물은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이 허공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서양과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난다고 믿는 동양.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서양인들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각각의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인은 예로부터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ancient Chinese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vity. They understood the notion that there can be action at a distance, that one object can be distant from another and it still can operate on it. And it's amazing to us today, but the Greeks did not understand that. In fact, it's amazing that until the late 18th century, the West believed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as action at a distance, whereas 2,500 years ago, the Chinese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of acoustics, they understood magnetism, and they even understood the true reason for the tides. And this was unknown even to Galileo. Galileo had many interesting theories about why the tides exist, and all of them were wrong, whereas the Chinese had gotten it right 2,500 years before because they were paying atten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nd the object. 자, 우리 여기 이제 2500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중국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런 춘추전국 시대 우리가 이제 이때 우리가 음양오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추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추연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동양과 서양의 이런 차이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음양과 오행을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의 기조는 뭐라고요? 그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유기체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데, 물체와 물체 사이에 동양에서는 어떤 기운이 작용을 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그죠? 서양에서는 두 물체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떤 게 맞았을까요? 동양이 맞았죠. 자, 이 부분을 또 하나 더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보면 인드라망이 나온다. 인드라망은 우주를 덮고 있는 거대한 그물이다. 이 인드라망은 하나의 비유로서 온 우주의 사물들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죠? 인드라망의 그물에는 그물코마다 투명한 구슬들이 달려있다. 이 구슬들은 우주 속의 모든 사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구슬들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른 구슬들을 서로 비추고 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불교의 인연과 업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들이 나오겠죠. 자, 동양인이 볼 때 이 우주의 모든 사물들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다. 동양에서는 모든 존재가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이게 유기체적 상관관계예요. 그죠? 이 한 송이의 국화꽃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핀 국화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참 이거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국화꽃은 언제 핍니까? 가을이죠.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소축새는 봄부터 울었다고 그랬죠. 봄에 울은 소축새하고 가을에 핀 국화꽃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 이론이 있죠. 예.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나비 효과예요.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이 기상학자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상 상태를 알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들 중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슈퍼컴퓨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기상 상태를 알기는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어떻게 5운 6기로 풀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음양과 오행, 그죠? 소위 말하는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부호화시킨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육식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육식갑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육식갑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이라고 하면 정유년이고 2018년 하면 무술년이고 2019년 하면 기해년이고 이렇게 해마다 연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붙이는 이 글자들을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육식갑자는 연에만 붙는 게 아니고 월에도 붙고 일에도 붙고 시에도 붙여요. 그게 동양적인 시간의 계산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서양적인 교육과 사상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숫자로 표시되는 연도를 표시하죠. 2200년 3월 며칠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육식갑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시간의 표시를 육식갑자로 표현하는데 그 육식갑자 안에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기체적 상관관계, 그 관계를 풀이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학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63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그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기상 모의 실험을 하던 중 초기 조건값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제가 공주대 대학원 다닐 때 장동순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원자 핵 물리학 전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동순 교수님이라고 대전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오셨어요. 강의를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소수점 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찍는 거하고요. 열하나에서 찍는 거하고 이 차이가 결과값을 채택을 하느냐 버리느냐에 따른 차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채택을 하고 버린다고 하는데 동양에는 그렇지 않죠. 모든 세계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모든 세계는 음양 오행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기고 지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상도 알 수 있죠. 오운육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만큼 장기적인 예측이 어렵다는데 육식갑자를 통한 오운육기로는 100년 뒤에도 그냥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그만큼 동양과 서양은 어떤 의미에서 접근 방법이 다르죠. 사물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펜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점으로 보이지만 그죠? 이렇게 보여주면 선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동양과 서양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적인 전통화에서 내려왔던 이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한 명리학을 미신이다 말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줄자로 무게를 재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줄자에 비유하면 그거는 길이를 재는 거지 무게를 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양 철학에서 분파되어 나온 하나의 술수의 명리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방법론을 갖고 쉽게 이야기하면 y = fx 플러스 a 이런 기본적인 도식에서 그죠? 이 x 값을 많이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면 그죠? 복잡한 숫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 앞바다의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면 아까 나비 효과를 얘기했듯이 나비 효과가 요즘 뭡니까? 뭐 북경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한 게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가을에 국화꽃이 핀 게 서정주 시인의 말처럼 봄에 운소쩍새의 소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5, 6km, 100년 뒤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문이라는 공간과 역법이라는 시간이 빚어내는 음양오행의 변화를 간지라는 부에 담아 표현한 것이 이 육식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술년, 2018년, 무술년, 2019년, 기해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이 부호에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주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잘 잡고 규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나그네 3명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숙박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늦게 도착한 탓에 기존에 있던 방들은 다 나가고 없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허름한 방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원을 내니까 1인당 1,000원씩 객출을 했죠. 그렇게 하고 방이 다 이제 쉬게 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방이 다 나갔으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후진 방을 줬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500원을 주면서 나그네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종업원이 500원을 들고 가다가 3명한테 500원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방법이 제대로 안 쓰죠. 그래서 내가 200원을 챙기고 100원씩 나눠주면 되겠다 하고 100원씩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업원들은 이 나그네들은 얼마씩 낸 거예요? 900원씩 냈죠. 900원. 그러면 900원 900원씩 냈으니까 상구 2,700원이죠. 종업원은 얼마 먹었습니까? 200원을 착복했죠. 2,900원이죠. 100원은 어디 갔습니까? 100원 어디 갔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동양학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그냥 이 얘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속은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어떤 함정이냐? 제가 답을 이미 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의 측면하고 지출의 측면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볼까요? 자, 주인은 2,500원을 받았죠. 결국 수익은 2,500원입니다. 종업원은 수익이 200원이 된 거죠. 나그네는 100원씩 수익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지출 측면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죠? 나그네는 900원, 900원, 900원이 되었고 주인이 500원을 줬는데 종업원이 수익으로 200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300원이 지출이죠.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수익과 지출을 섞어버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음양오행에서 이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아까 그 말한 타코마 브릿지는요. 이 타코마 브릿지의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명현상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공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또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진동수가 진동하는 개 고유의 진동수에 가까워질 때 일어난다.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진폭이 커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락 가수 김종서라는 분이 와인잔 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깨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텔레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듯이 이거는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붕괴됩니다. 꼭 부산에 그 강한대교 같이 생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죠? 이게 이제 건축 구조학에서는 공기역학적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키아슨 교수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왜 그 당시 1940년대는 비디오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촬영했느냐? 실질적으로는 촬영 분량이 한 2시간 정도 된대요. 그 2시간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 다리의 건설에 참여했다가 4개월 후에 이렇게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비디오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점검하러 가가지고 우연히 이걸 목격하고 한 2시간 분량이 이렇게 촬영이 된 거라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와인잔 깨지는 것도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 바람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다리의 진동수와 같았기 때문에 그 진폭이 커지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소리새 공명현상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왼쪽을 치고 왼쪽을 잡았는데도 이 동일한 개의 진동이 저렇게 전달된 거죠. 그죠? 자, 이제 반대쪽을 해봅니다. 반대쪽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소리 나는 쪽을 잡았는데 동일한 개의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면서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은 또 다른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찍은 건데요. 일본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들 그 메트로놈 아시죠? 메트로놈. 음악할 때 피아노나 이런 거 칠 때 이제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도록 그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박자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 메트로놈은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시간 동안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제대로 된 메트로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 이것도 동조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메트로놈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네,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돌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대로 끝까지 갈 때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자, 뒤쪽에 메트로놈은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걸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좀 많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메트로놈은.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조 현상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이 모여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들도 아까 유기체적 상관관계하고 다르지 않은 논리죠. 예.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세요. 거의 같아지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만 지금 독야층층하고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이해는 객이네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고문관이라고 합니까? 예.
자, 거의 비슷해지죠. 야, 이 메트로놈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같아졌어요. 그죠? 같아졌죠? 예. 자, 이제 같아졌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 얘기 아니고 일본 사람 비디오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예, 같아졌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음으로 넘길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처음에 이 음양의 개념이 생길 때 음양의 개념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양달과 음달의 모양,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의 개념이 음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학적으로 계속 더 의미가 확대되면서 전 우주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하는데 이 한 번 양이고 한 번 음이라는 거는 양이라는 거는 밝은 과정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 음은 어두운 과정, 상승하는 과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논리가 자연의 현상이고 우주의 모든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의 천지간에 태어난 만물의 영장 중에 하나인 우리 이 인간도 그 자연의 도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그 사상을 얘기를 했죠. 즉 하늘의 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게 명리학에서도 그대로 관철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을 건데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운에서는 내가 힘을 있는 것 다 쓰면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거겠죠. 근데 떨어지는 운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사람을 만들어 파는데 계절이 여름일 때는 눈사람을 만들어 팔기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만들어 놔도 금방 녹아버릴 거고 그죠? 그렇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이런 천인합일, 자연에 순응하는 일음일양지위도의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게 순응하는 삶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명리학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개념이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그죠? 이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양 중에 양, 태양이죠. 소양, 소음, 태음 이런 식으로 네 등분을 해서 나누게 되면 이게 사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있죠. 여기가 겨울이면 여기는 봄이고 그죠?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가을이 되는 형태의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나 추동으로. 자, 이 사시의 개념이 나오고 그죠? 사시의 개념이 나오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음양에서 이게 사상의 형태도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각 계절은 맹중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면 겨울에 세 단계, 봄에 세 단계, 여름에 세 단계, 가을에 세 단계로 하면 전체의 단계가 12단계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나온 게 이렇게 12지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동물에다가 비유를 했죠. 자, 이거는 한나라 때 우리가 왕충이라는 분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12지지 개념을 완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왕충이라는 분은 논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 책도 꼭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개의 지지가 육식갑자의 간지라고 할 때 이 지 부분에 해당되는 12개의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천간에 이 음양이 있고 그죠? 또 오행이 있으니까 이 오행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죠. 그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에 각각 음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이 있고 음의 목이 있고 양의 화가 있고 음의 화가 있고 양의 토가 있고 음의 토가 있고 양의 금이 있고 음의 금이 있고
양의 수가 있고 음의 수가 있으니까 전부 몇 개입니까? 10개가 되죠. 그래서 10개의 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 자, 이 12개의 지지와 10개의 천간이 최소 공배수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60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는 거예요. 60갑자. 시간의 단위를 이렇게 60갑자의 단위로 분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글자가 여러분들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의 요소입니다. 24자밖에 안 되죠.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도 있고 모르는 글자도 있고 여러분들 띠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슨 띠다 하는 거는 그죠? 자, 이렇게 딱 맞춰놓고 이 조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풀어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이러면 또 약간 그 신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또 미신처럼 들을까 제가 걱정이 되긴 한데, 자, 이렇게 동양학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60갑자라는, 그리고 하늘이라는 천문가, 시간이라는 그 역법의 체계에서 녹여내 가지고 그 안에 전부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녹여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60갑자의 조합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읽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동양에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60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60번씩. 그래서 우리가 60년 뭐 주기설 이런 것도 뭐 서양 경제학 이론에 있긴 있던데, 이렇게 시간은 6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 아니면 뭐 무술년에 태어났다, 2018년 무술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60년 뒤는 2078년이죠. 2078년이 되면 또 무술년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갑 또는 회갑, 이렇게 갑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0갑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시간은 계속 60번씩 회전을 하면서 원운동을 하고, 서양의 시간은 일직선 운동을 하죠. 비포 크라이스트부터 쭉 있었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해서 또 쭉 지나갑니다. 지금은 2018년, 또 2019년, 이런 식으로 또 100년 뒤에는 2118년, 1000년 뒤에는 3118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60갑자, 동양의 시간을 원운동을 시키는 이 60갑자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간지 부호가 음양이 서로 상합을 해가지고 60을 주기로 연월일시를 순환하는 역법체계다. 동양의 역법의 체계입니다. 이 역법이라는 것은 달력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는 실제로 태양과 전체가 만나는 원리에 따라 연을 기록하고, 달과 태양이 만나는 원리에 의해서 월을 기록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에 따라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 자전하는 시간에 따라 일과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한 번 자전하면 하루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오류들을 보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들 입춘이 되면 1년이라고 합니다. 1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입춘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양력 12월 31일이 되면 제야의 종을 치고 뭐 카운트다운을 해서 새해가 맞이했다고 막 서로 박수치고 환영하죠. 그죠? 명리학에서는 그거를 1년의 시작으로 안 봅니다. 그렇다고 음력 1월 1일도 1년의 시작으로 안 봅니다.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는 시기를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춘 때 산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하게 되죠. 그런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력을 쓰는 양력, 그리고 구정, 음력설을 쉬는 그 구정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고 우리 명리학은 태양태음력이라는 체계를 사용해서 입춘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4절기, 쉽게 말해서 이 절기학이 됩니다. 절기학. 절기를 읽어내는 학이 명리학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60갑자는 천문이라는 우주실상을 시간 속에 표현한 시공간의 좌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과 달, 그리고 오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뭐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돼. 수금지화목토 이렇게. 그러면 지구를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태양인 1, 달인,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인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다 있죠. 예. 요게 5성이고, 그죠? 1월이 두 개의 태양과 달, 1월 5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요 논리가 그대로 이게 오행과 음양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10개의 천간을 만들어내죠. 예. 그런 논리들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변화를 역법화한 천체력이다. 육식갑자가요. 그래서 육식갑자 안에는 우리가 동량적 시간과 음양오행의 개념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들어 짝을 이룬다고 했죠. 이 글자들이 전부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마지막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하고 이걸 끝나니까 그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 이게 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개해거든요. 개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해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자가 오고요. 이 개 다음에는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음에 다시 갑이 오겠죠. 갑자하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61번째 다시 갑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60갑자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60갑자로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술수들이 있습니다. 이 술수들이 있는데 이 술들이 있습니다. 술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 동양학에서 역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중에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죠. 이 사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둥이란 말이죠. 늑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리는요. 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내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들 연, 월, 일, 시가 내 기둥이 됩니다. 제가 60갑자는 연에도 있다고 했죠. 월에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에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시간에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둥에 사주, 그죠? 글자는요. 두 글자씩 있으니까 팔자.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지고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 기둥이 즉 사주가 되는데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전제를 깐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칙한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팔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기둥의 8글자니까 팔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명리학의 글자적 의미는 자, 천명이라고 하죠. 그죠?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명의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명리학은요. 그거를 배우는 학문이죠.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 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주팔자는 내 기둥의 8글자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음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양이 들어가 있고 또 오행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양학에서 동양철학의 전제는 음양오행론의 유기체적 상관관계.
그죠? 유기체적인 세계관이라 있는데 이 음양오행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육식갑자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은 하나의 미래 예측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미래 예측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길을 취하고 흉을 피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을 알면 적어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소금 가마니를 그죠? 머리에 이고 소금을 팔려고 나가진 않겠죠. 우산을 들고 나가야죠. 그죠? 자, 비가 오는데 내일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 소금 시세가 좋다고 소금을 사가지고 야적장에 이렇게 밖에 재워 놓으면 밤새 비가 와서 소금은 싹 다 녹아 빗물에 녹아 없어지고 빈 껍데기만 있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만. 예, 이런 운은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면. 그래서 명리학이 또 한편 여러분들 비는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비를 그치게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내가 계속 햇빛만 쬐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지는 못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사주를 바꿔준다. 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뭐 사주를 바꿔준다 해가지고 막 그 고액을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도 미래 예측과 관련한 상담학으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되죠. 막 족집게도사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리학을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 사람 삶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기가 걸린다든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어제 저녁에 뭐를 먹었고 어떻게 했고 뭐 속은 어떻고 진짜 온갖 얘기들을 다 의사한테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떤 병인가 하는데 최첨단 기계를 동원하고도 오늘날도 의료 사고에서 오진율이 어떻게 해요? 30%가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 명리는 상담학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다 이런 족집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 생년월일을 불러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진짜 바보짓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음양오행은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음양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행으로도 모든 만물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기운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각도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포커스가 완전히 줄어들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아니면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들이 틀린 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명리학에서 돈과 여자와 아버지는 전부 재성이라는 그의 배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문제로 갔는데 당신 아버지가 상한다 얘기하면 우리 명리학적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못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재성의 동태를 보고 이 사람은 돈 문제로 갔는데 그죠? 아버지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그 나그네 얘기하는 그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담학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한테도 덕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명리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명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제한적 정명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우주의 기운을 호흡으로 독립호흡으로 들이마시는 순간 청기를 음양오행의 기운으로 청기를 받아들이는데 그 청기 안에는 음양오행이 육식갑자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태어난 시점을 가지고 그래서 딱 운명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사주명리학의 대전제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앞전에 왕충이라고 얘기했죠. 왕충의 논영이라는 책을 적은 왕충이라는 분은
한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후한 때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늘의 그 기운이 아버지의 전기가 어머니의 포에 들어가는 순간 무별들의 기운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입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입태월을.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오늘날은 연월일시라고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태월일시라고 했어요. 태월일시. 입태된 월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를 사주라고 했고요. 이 연은요. 따로 산명이라고 해가지고 롱명신이라는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이 왕충 때 그런 명리학적인 대전제가 이루어지고 그 뒤로 이렇게 명리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연월일시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때가 이제 거의 송대에 들어와서 송나라 때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한 800년 가량이 지나고 난 뒤에 송대 그러니까 한 10세기쯤 되죠. 예, 예. 그때쯤에 와가지고 신법 명리학이 만들어지면서 연월일시 체계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 이렇게 아까 적었는데 그죠? 아까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연주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연주라고 하고요. 이 자체를 월주라고 합니다. 그죠? 이 자체를 일주라고 하고요. 이 자체를 우리가 시주라고 합니다. 시주를. 그리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들 있죠. 이거를 뭐라고요? 하늘 천자를 써서 천간. 이 밑에 있는 글자는요. 땅지자를 써서 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알아놓으세요. 예, 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주팔자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했죠. 연에는 육식갑자가 이렇게 돕니다. 한 해가 딱 정해지면 그 해에 나올 수 있는 월은요. 12가지가 나오거든요. 12가지가 나오고 이 한 달이 정해지면요. 그날이 나올 수 있는 게 60인데 여러분들 30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월과 이 날짜가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월이 바뀌는 게 29일, 30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밀리기 때문에 그게 뺑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똑같은 날이 올 수 있는 확률은 60까지가 다 이루어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시간은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시즌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곱하면 51만 8,400까지가 나오고요. 자, 남자 여자에 따라서 대운이 서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103만 6,800까지라는 명조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5천만 정도가 있죠. 5천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누면 우리나라에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 50명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가지에다가 인구를 나누지 않고요. 우리 전체 인구를 나누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만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1년에 100만이 태어났는데 100만이 태어나면 하루에 태어날 수 있는 숫자를 나누면 365로 나누면 되겠죠. 100만 나누기 365를 하면 그 하루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사주는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그죠? 12개를 나누고 남녀 구분을 딱 해서 나눠버리면 한 100명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네. 100명 정도. 100만으로 해서 나누면 114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사주가 똑같이 삶을 살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주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이와 비슷한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주 명리학은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하늘의 기운을 읽었다 했죠. 천기를. 그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기와 인기는 명리학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 조상의 무덤은 어떤가,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지기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는요. 내가 누구와 사느냐, 무슨 띠의 자식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인기죠.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 이것도 인기죠.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클을 가는 사주라고 하면 똑같은 사주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최저점은 이 사람의 최고점과 비슷하죠. 똑같은 사이클은 똑같이 가요. 가는데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분들의 직위와 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운명을 갖고 얘기를 할 때 태어날 때 정해진 걸 명이라고 하고 태어난 후에 변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해져 있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움직인다는 것은 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이렇게 음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양은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입니다. 자, 음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리학에서는 동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자, 우리 음양의 표현은요. 크고 밝고 뭐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양에 표현되고 작고 어둡고 약하고 이런 거는 전부 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왜? 운명이라는 여러분들 명리학은요. 어떤 한 사람의 사주, 삶에 따른 그 삶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변화에서 기륭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서 연월일시로 딱 정해진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0살이다 하면 50년 전에 그 태어난 그 시점에 여러분들 명은 딱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그 음이 그 순간부터 스타트로 해서 연은 연대로 월은 월대로 일은 일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육식갑자가 변하면서 움직여 가거든요. 그 변화는 동적인 변화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명리학은 아주 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과 정, 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음양은 동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까 오행은요. 아까 오행을 목화토금수라고 그랬잖아요. 목화토금수라고 그랬는데 이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읽기보다는 동정으로 읽어야 되면요. 생장화수장으로 읽어야 돼요. 생장화수장. 자, 모든 삶은 생장화수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부 생장화수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목화, 토, 금, 수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 명심할 거, 사주 명리학은 육식갑자라는 걸로 풀더라. 그 육식갑자는 음양과 오행이 그 글자 안에 녹아 있더라. 그러면 음양은 무엇이냐? 음양은 동정이더라. 오행은 무엇이냐?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더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행은 목화토금수라는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다. 자,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볼 때 운명이라는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움직이는 운과 움직이지 않는 명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결과물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적인 개념의 흐름을 아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행도 생장화수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주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아까 제가 이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했죠. 밑에 있는 거를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 위에 있는 천간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당연히 양입니다. 그죠? 그럼 밑에는 당연히 음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이 천간은 양으로 밑에 있는 이 지지는 음이다. 그럼 이 양은 어떻다? 동한다. 그죠? 여기 있죠? 자, 양은 어떻다? 동한다. 음은 어떻다? 정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대운, 세운을 적용할 때 이제 올해 어떤 신수를 볼 때 천간과 지지의 글자를 읽어내는 방법이 동과 정으로 읽는 거예요. 자, 동은 움직여서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정은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논리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지를 읽어내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를 명리학에 적용한다는 거죠. 음양은 동정이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초 시간에 입문 시간에 제가 음양은 동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가 제 통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쭉 그냥 일관되게 그 음양은 동정이라는 논리가 통변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논리적이죠. 그냥 음양은 이렇다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끝까지 쭉 오행도 동정이다. 생장화수장이다. 요 논리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제3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책 읽어보셨겠죠. 제3의 물결 저도 읽어봤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 아마 이 서울대 강연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시간의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충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제3의 물결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문화 충격은요. 뭐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지역에 그 지역은 안 가면 돼요. 문화 충격은. 시간의 충격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가 뭡니까? 제 같은 경우도 핸드폰 조작. 너무 기능이 막 빨리 바뀌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꾸 이렇게 빨리 얼리 어답터처럼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쓰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PPT에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죠. 제가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도 제가 제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본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좀 덜한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과정에도 적응을 못 하겠는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삶은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계속. 이 선택은 여러분들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다가오는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럼 이 선택은 누구나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누적된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하죠. 그죠? 그래,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각 개개인들의 선택이, 그죠? 한 나라의 국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투표잖아요, 투표. 국민 투표를 해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그 대통령이 뽑힌 이후의 5년은 그 국민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미래,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도 결정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명리학에서 동양적인 가치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명리학은 미신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듯이 줄자로 무게를 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은 여러분들이 접해 있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거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TX를 타보시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정말 안 보입니다. 시간이 정말 가까이 가는데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상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죠. 명리학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닥치는 삶만 살려고 하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리학은 진짜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관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여러분 삶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좀 더 활력적인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 열쇠가 저는 감히 명리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여러분들 이재만 선생 아십니까? 동무 이재만 선생이라고 여러분들 사상의학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동의수세보원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나 병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죠? 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 병이 악화됐을 때 알고 죽는 거죠. 치료하다가. 자, 백집에 있는 마을에 한 사람의 의원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하다. 반드시 의학을 널리 펴고 밝혀서 집집마다 의수를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알게 된 뒤에야 수를 누리고 원을 보존하게 된다. 자, 누구나 각자의 병을 알 수만 있으면 그 병에 맞춰서 음식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음식, 의식 동원이라고 하죠. 의학과 먹는 거는 그 뿌리가 같다 하듯이 이제 그 병을 알 수 있으면 각자의 병을 알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병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 수와 명을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 병을 있잖아요. 명으로 딱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타고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명을 타고나는데 누구나 여러분들 그 명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기 명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다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은 뭐 이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철학관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철학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삶이 좌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체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백집에 한 사람의 명리 확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똑같죠. 여러분들이 피흉 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알듯이 여러분들 명을 알면 그죠? 여러분들의 수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막 좀 제가 자충우돌 하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와가지고 명리학에 대한 개념 설명. 오늘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가 동양학에서는 음양오행론을 그 사상의 기지로 하는데 음양오행론은 유기체적인 상관관계다. 서로 유기체적으로 얽혀서 서로가 연결을 시켜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불교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이라고 유리구슬이 모든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는 걸로 우리 하늘의 기운을 표현을 하는데 그 사주는 육식갑자로 표현되는데 그 육식갑자 안에는 음양오행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더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은 명리학에서 표현할 때 제가 제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동정이다. 오행은 목화토금수인데 이거를 동적으로 표현하면 생장화수장이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 강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은 뭐냐, 육식갑자는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미시적으로 한번 다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